장기간 거짓 및 기만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네, 하는데 뭐 말이 좋아서 이게 거짓 및 기만 행위지 사실 뭐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했어요 지금까지.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게임 업계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최근 게임 업계 1위 회사인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 이용자들에게 200억 원의 보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넥슨이 이용자들한테 수백억 원대의 돈을 보상하게 된 것인지 저희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대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그 메이플 스토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임 메이플 스토리가 맞는 거죠? 예, 뭐 어떻게 보면 국민 게임의 반열에 오른 거죠. 그래서 네, 200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세계 최초 그 횡스크롤 MMORPG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한 번쯤은 어떻게 봤을 거예요. 뭐 이게 뭐 책에서 보든 뭐에서 보든 그래서 되게 아기자기한 뭐 그런 캐릭터가 특징이고 뭐 또 이용자들 말 들어보면 다채로운 필드에서 뭐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게 정말 재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말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 연령대를 커버하고 있는 그게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게임은 그렇죠. 되게 특정 연령대 보통 2030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데 10대 후반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연령대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굉장히 좀 대단하다. 흔히 말하는 스테디셀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3년이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네, 그렇죠. 그때 나왔던 게임인데 진짜 옛날 게임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이 게임 아직도 인기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요즘 게임 트렌드가 뭐 신작 게임으로 이렇게 돈 벌기보다는 뭐 그것도 중요한데 기존 게임을 잘 라이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여러 성공작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메이플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라이브를 굉장히 잘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2024년 기준으로 카트라이더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 FC 온라인, 던전 앤 파이터와 더불어서 넥슨의 핵심 캐시카우다라고 핵심이요? 핵심이라고 불릴 정도인가요? 핵심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중성이 높고 친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서 언급한 그 여러 게임들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는 뭐 경제 뉴스니까 뭐 매출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거를 좀 보자면 흔히 업계에서 수천억 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좀 뭐 전문가들이라든지 커뮤니티 이용자들 사이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정보를 막 취합해서 자기네들끼리 막 분석한 뭐 그런 포스팅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까지 연매출이 이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하죠. 그래서 국내에서 단일 게임으로는 메이플 스토리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돈을 잘 번다. 이런 게임은 뭐 리니지나 배틀그라운드, 뭐 던전 앤 파이터 뭐 이 정도 외에는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뭐 굉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그냥 뭐 업데이트 같은 거에 좀 하시겠지만은 거의 이제 변동비가 거의 안 드는 거잖아요. 그냥 고정비만 조금 하면은 그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이익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뭐 마음 먹으면 아마 영업이익률 80-90%까지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단일 사업만 놓고 보면은 200억 원이라 되는 이 보상금을 지불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간 거짓 및 기만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뭐 말이 좋아서 이게 거짓 및 기만 행위지 사실 뭐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했어요 지금까지. 격조 있게 표현하면 기만이지.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큐브라는 확률형 아이템이 있습니다. 흔히 뭐 게임 하다 보면 맨입으로 하지 않잖아요. 보통 맨 처음에는 공짜로 하다가 세져야 되겠네라고 하면 아이템이 필요하죠. 아이템을 먹으면 이게 정률적으로 세지면 좋은데 게임 회사들이 결제를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확률형으로 이렇게 능력치를 부과한다든지 옵션을 부과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BM이 됐습니다. 근데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큐브라는 게 확률형 아이템으로 있는데 이 십수년 동안 이용자들에게 그런 거에 대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조건과 확률을 되게 나쁘게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뭐 이야기한다시피 정말 뭐 일원 방구 언급이 없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아, 얘가 그 확률을 좀 더 이제 계약 조건이라고 표현할게요. 어떻게 보면 물건을 구매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계약 조건을 그 더 불리하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약간 불리하게 그 변경을 한 건가요? 그래서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뭐 좀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좀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 일단은 큐브를 딱 사용을 하면 특정 보상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근데 이용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보스 몬스터랑 막 싸우고 있는데 딱 때려서 데미지를 더 세게 줄 수 있는 그런 예. 옵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냥을 하면서 아이템을 더 많이 더 좋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고 그리고 공격을 했을 때 몬스터 방어율을 딱 낮출 수 있는 그럼 이제 빨리 죽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특별하게 선호하는 옵션이 있는데 넥슨은 이제 10년 동안 이 선호하는 옵션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제한을 이렇게 걸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공지를 통해서는 뭐 우리가 처음 고지한 거랑 전혀 뭐 변화가 없다. 그대로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는 뭐 큐브도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비싼 큐브가 있어요. 이게 블랙 큐브라고 하는데 그것도 확률을 계속 낮췄어요. 사람들이 그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원하는 옵션을 얻으려면 그 확률에 따라서 얻을 수가 있는 건데 확률이 일단 최대한 높으면 높을수록 얻을 수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처음에 2013년에 출시했을 때는 1.8%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걸 계속 낮췄어요. 계속 낮추고 2016년에는 1%에 이렇게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방구 한 마디도 하지 않았죠. 쉽게 말해서 약간 확률형 아이템을 파는데 그 확률을 조작했다. 그렇죠. 그 애초에 고지했던 것보다 더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낮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뭐 카지노에 갔는데 카지노에서 어떤 기계는 이제 옵션이 작동하지 않고 그렇죠. 또 어떤 기계는 애초부터 그 당첨될 수가 없는 그 기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근데 이제 고객들은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뭐 돈만 넣은 거고 그렇죠. 자기 알고 자기 이렇게 정식으로 고지 받은 것보다 확률이 더 낮고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 보면 약간 일본 같은 데서는 약간 슬롯 머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일본의 슬롯 머신 업자들 중에서도 약간 질이 안 좋은 업자들이 그렇죠. 이 빠찡코의 그걸 조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몰래 열어갖고. 그렇죠.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넥슨 같은 이렇게 국내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이 저 일본의 그 저질 슬롯 머신 업자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예. 빠찡코랑 아니 빠찡코 뷰가 맞아요. 예. 그것도 되게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이게 뭐 업계에서는 예. 뭐 게임을 문화 상품이다, 혁신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정말 잘 만들면 문화 상품이고 혁신 상품이죠. 근데 이렇게 장난질을 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제 호구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호구를 이렇게 처음에 이게 잘 낚이기 위해서 그 막 이렇게 이빨 치죠. 그래서 그거 하면 이게 금방 다 이게 돈 벌 수 있고 이게 우리가 다른 그 슬롯 머신보다도 이게 잘 좋다, 이게 확률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호구가 이렇게 막 빠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작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얻을 수 없게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호구 개털되는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드라마 카지노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걸 거의 똑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이게 이용자들이 사실 그걸 모르잖아요. 내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호구처럼 이렇게 그냥 돈을 퍼다 주다가 근데 이게 무려 10년 동안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아무리 희귀한 아이템이라도 10년 그렇죠. 동안 그 수많은 사람이 했으면 한번 나올 정도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왔으면 누군가 올릴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빠찡코에도 이렇게 휴게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가본지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김군 뭐 이렇게 뭐 그 옵션 나왔나? 안 나왔는데요. 진짜? 당신들은 다 안 나왔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밝혀진 거죠. 이게 뭐 게임도 커뮤니티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교류하다 보니까 여긴 왜 안 나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됐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좀 게임 유저분들도 좀 문제인 게 바로 이렇게 들고 일어서 뭐 슬롯 머신 부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계속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납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떠한 특정 유저가 되게 그분이 행동력이 굉장히 강했던 네, 분이죠. 예. 이분이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도시고 나서 소송을 넥슨에게 걸었고 그걸 보고 공정위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넥슨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이 전말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슬로우머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카지노 그 돌아가는 그 기계들 그렇죠. 뭐 진짜 막 후미진 골목길에는 빠칭코가 됐든 뭐가 됐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이게 일정 확률 이상을 보장을 개런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그 기계가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인가를 정부 그렇죠. 이제 뭐 사행성 산업 관리하는 데서. 근데 이제 뭐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없이 진짜 대기업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낮췄다는 건데 그 고지한 것 이하로 그렇죠. 미만이 더 정확하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확률이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낮다. 이 사실을 고지를 했으면은 상당수의 이용자들은 애초에 여기다 돈 쓰는 거를 안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막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내가 투입하는 돈을 비교해 봤을 때는 여기 안 사는 게 좋겠다 당연히 생각할 거고 그렇죠. 하실 거고 아마 다른 빠칭코로 갔겠죠. 아마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좀 어느 정도는 걸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위가 이렇게 넥슨을 이렇게 탈탈 털면서 뭐 이용자 인터뷰를 하나의 근거로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용자 인터뷰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랬으면 우리는 이거 안 했죠라고 이렇게 이용자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금액을 썼을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큐브 아이템 판매액이 메이플 스토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도 뭐 몇천억 정도인 거죠. 몇천억 원의 그렇죠. 30%니까 심지어 2천억까지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큐브 구매에만 연간 2억 8천만 원을 쓴 그런 이용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게임에 몰입을 해가지고 돈을 쓴 건데 만약에 이게 뭐 가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 사기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으면 안 썼거나 뭐 다른 데 썼겠죠. 아니면 훨씬 적게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그 이용자 피해의 그걸 입증하는 자료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억 8천만 원 쓰신 분은 좀 너무 과하게 쓰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돈이 거의 뭐 많으시다면 엄청나게 많으면은 상관없는데 이게 막 대출 받아갖고 이런 거 사고 그러면은 그거 진짜 사회적 문제죠. 사회적 문제고 그렇죠. 게임 업계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너무 이런 거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본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약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막 그 카지노 업자가 내가 이거 사람들 오라고 한 거 아니다. 그렇죠. 내가 오라고 한 거 본인들 와서 쓴 거다. 그 뭐 빛을 내서 도박을 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뭐 카지노 업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게임 업체들도 약간 스스로 뭐 자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좀 나서서 정부가 나서갖고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약간 너무 점점 사행성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렇죠. 너무 손 넣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런 그 지금 문제 제기도 있고 막 법정 소송까지 갔는데 넥슨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건가요? 일단은 그간 이용자들이 계속 문의를 했죠. 아니 옵션이 왜 안 나와요? 그래서 저 진짜 돈 많이 썼는데요. 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이게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게임을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하나하나씩 알아가셔야 된다. 일종의 룰과 같은 거다. 뭐 이렇게 둘러대거나 아니면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서 외부에 밝힐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무마하려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회사 내부에서 만약에 이용자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하죠?라는 그 내부 가이드라인에 프로토콜이 있었겠죠. 그렇죠. 답변을 미뤄라, 뭉개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게 어느 정도 그 내부 시스템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좀 저급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가 있죠. 넥슨 같은 규모의 대기업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뭐 글로벌 기업이고 뭐 그런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발표한 입장문을 봐도 막 특별히 막 태도가 크게 개선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위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과징금을 매기자 거의 바로 그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거기서도
그 대형 게임의 경우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이용자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라든지 대표가 아니라면 이제 뭐 디렉터라든지 PD가 이렇게 이용자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그때도 비슷한 입장을 이렇게 고수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밸런스를 위한 거였고, 그리고 큐브 외 다른 거에는 확률에 이렇게 건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말해서 되게 공분을 사기도 했어요. 이거는 정부가 이거 업계 관행인데 우리만 딱 집어서 이거 공격하는 거는 뭔가 이건 저희가 있는 거다. 우린 억울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 무슨 바보로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뭐 당연히 그 실시간 댓글창에는 운영진을 비판하고 뭐 비방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들의 입장은 너무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건 땅이 알고 이거는 하늘이 아는데 우리를 무슨 장님 취급하는 거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거는 좀 넥슨이 이용자나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그 사행성 업종의 운영자들이 그 자신들에게 고객들을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어 강원랜드 같은데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 가면 이제 막 중독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약간 강원랜드나 그런 쪽 직원분들이 그렇게 막 친절하게 응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빠친코 운영 업자가 빠친코 맨날 이렇게 돈 넣으러 오는 그 막 출연하는 옷차림에 그런 사람들 막 보면은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영화 같은 그렇죠. 거 봐도. 그렇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막 본인들만 그 조사 당하는 게 좀 억울하면은 그 업계 전반으로 한번 나서서 조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 그거 이거 이런 문제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본인들만 당하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 공정이 좀 그 이후로 좀 하지 않았나요? 예, 넥슨이 그렇죠. 이렇게 막 우리만 하는 건 좀 억울하다 했더니 그렇죠. 그래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예. 그래서 뭐 조금 이따 뭐 후술 하겠지만 넥슨 외에 뭐 10대 게임사에 대해서 뭐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아마 결과가 속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넥슨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반발도 있고 지금 이제 유저들이 이제 뭉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이용자 한 분이 좀 법적 소송도 나셨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분이 이게 게임을 하다가 이제 속이 터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환불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하니까 이게 소송으로 이어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함이 김준성이라는 분인데 이건 이제 그분 스스로 오픈을 하셨고 또 좀 몇몇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굉장히 아주 평범하고 아주 뭐 일반적인 분이에요. 업계 네.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형 같은 뭐 그런 네. 분인데 그분이 1,000만 원을 결제를 했어요. 없는 돈 이렇게 해서 한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이게 대응을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뭐 경제적 여유가 있진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 반해 넥슨은 딱 김앤장을 법률사무소로 딱 선임하고 이제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해당 유저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주 이유가 어느 정도 기망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돈을 썼으니까 이거는 좀 사기에 좀 성립하진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내렸고요. 다만 2심에서는 매매 대금의 5% 정도 해당하는 금액의 기망 행위를 인정받아서 보상받게 됐고, 근데 다만 뭐 1,000만 원 중 5%니까 50만 원이죠. 그리고 뭐 소송 비용 중 95%를 본인이 다 부담을 하게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걸 통해서 뭔가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뭐 길게 보면 이게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넥슨 같은 그런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막 들불처럼 막 일어나서 막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렇죠. 예. 원래 약간 혁명이란 게 그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연하게 뭐 약간 뭐 옛날에 이집트의 그 중동의 그런 혁명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어떤 경찰 한 명이 막 노점상을 막 이렇게 후렵했는데 그 보도에 사람들이 이거 너무 경찰 심한 거 아니냐 막 그래갖고 그렇죠. 막 들고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넥슨 같은 데서 이제 초장에 빨리 이제 막 그리고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이제 너희 우리한테 소송 걸면은 너 엄청 그리고
그 대형 로펌으로 우리가 대응하겠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본보기로 이렇게 남산으로 가서 이게 사람 진짜 뭐 이렇게 엄청 괴롭히고 그러잖아. 약간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2심에서도 넥슨이 거의 타격이 없는 건데 예. 뭐 50만 원 뭐 넥슨에게는 뭐 거의 뭐 의미 없는 돈이겠죠. 근데 이조차도 법원의 판결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완벽한 승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를 이게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우로로 예. 하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걸로 메이플 스토리 이용자들이 이때 이제 각성을 한 거예요. 예. 김중선 님이라는 분이 뭐 정말 대단한 분도 아니고 정말 뭐랄까 그냥 일개 시민일 뿐인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정말 김중성 씨를 공개적으로 막 후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송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각 게임 커뮤니티 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심지어 이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차량을 이렇게 예. 빌려가지고 예. 거기에 넥슨 각성해라, 넥슨 뭐 메이플 스토리를 호구로 그 이용자를 호구로 알지 마라 이런 걸 이렇게 문구를 새겨가지고 그 차를 이렇게 판교로 이렇게 예. 순회 예. 공연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면서 이게 비로소 이슈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약간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뭐 이제 넥슨이 이제 본인들만 조사당하는 거는 막 의도가 있는 거다. 약간 이렇게 음모론을 좀 제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는 모두 다 조사할 거다 하고 실제로 조사하는 식으로 이제 응소를 했는데 일단은 넥슨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가 어떻죠? 약간 과징금도 상당히 좀 세게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공정위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중에 뭐 독박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우려도 있었겠죠. 그래서 잘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올해 초에 116억 원의 과징금을 딱 넥슨에 때렸어요. 그래서 이게 업계에서는 최대 수치고 그리고 공정의 입장문을 보면 이게 공문답지 않게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말 뭐 조작 행태에 대해 대놓고 뭐 거짓, 기만 행위를 이렇게 그 명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거의 그 약간 검사가 약간 기소장 쓸 때 그 표현들인데요.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과징금 규모는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데 영업 정지를 하면 워낙 여러 가지 이게 그 사회적 파괴력이 있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피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다든지 사실상 뭐 니들 정말 잘못했고 회사 문 닫아야 돼. 근데 우리가 거기까진 봐주고 정말 그 업계에서 지금까지 내렸던 것 중에 가장 큰 과징금을 때릴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말만 뭐 없지 이건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좀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대응한 건가요, 넥슨? 그러니까 같은 여기에 경우에는? 대해서도 되게 이제 나름 강하게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넥슨의 입장은 그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이라는 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그 퍼센트라든지 뭐 확률 이런 거를 고지하는 그 의무로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전에 만든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만들어서 네. 올해 이렇게 적용된 거예요. 근데 넥슨의 입장은 우리는 그 우리가 했던 행동은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했던 건데 이걸 소급 적용해 버리면 어떡하냐. 이거는 그거는 부당하다라면서 역시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이제 공정위는 또 이게 반박을 했죠. 근데 또 공정위는 또 만만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정위가 설명하기로는 우리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으로 니네들을 때린 게 아니라 우리는 전자상거래법상 그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이 자체를 우리는 문제 삼았다. 그래서 니들은 쉽게 말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이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존 법으로도 나쁜 짓을 한 거였고 우리는 여기에 때린 거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정위에 약간 메이플 스토리 유저분이 계신 거 아닐까 하는. 예. 이거 뭐 농담이고요. 예. 근데 진짜 다 해본 것 같아요. 예, 본인 해봤거나, 예. 일단 해봐야죠. 해봐야 좀 알 수 있죠. 그렇죠.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약간 집단 그 분쟁 조정이라는 그런 제도도 좀 약간 그 유저분들이 좀 이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민주화 운동의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이 넥슨에게 이렇게 소송을 걸고 공정위가 때리자 이제 메이플 스토리 이용자들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극을 받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집단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이게 아까 그 김모 그분의 소송 이후로 이런 게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 거군요. 이제 그와 별개로 여기에 자극을 받고 이렇게 소송 걸자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일어나서 변호사도 이렇게 사과하자 해서 집단 소송으로 한 거고 아마 변호사분 입장에서도 이런 소송은 맡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신의 그 이후에 그 커리어나 예. 그 약간 명성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예. 집단 소송 해갖고 대기업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한국 소비자원이 결국 이렇게 팔 붙이고 나섰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게 집단 분쟁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 판단을 했는데 보통 뭐 집단 분쟁 조정이랑 그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다수가 모이면 이걸 일괄적으로 행정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분쟁을 조정한 다음 그 피해를 신속하게 그 해결하는 제도인데 5천 명이나 넘는 뭐 유저가 이렇게 그 집단 소송에 참여했으니까 소비자원이 나선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 레드 큐브와 블랙 큐브의 사용액 중 일부 뭐 3%에서 6% 정도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 캐시로 이렇게 보상을 해라 이렇게 현금으로 원하면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10억 정도의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졌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이용자들도 요청을 하면 이게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00억 정도로 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민중들이 이제 그 그렇죠.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제 화염병을 들고 일어난 거네요, 그렇죠. 진짜로. 예, 그래서 약간 그 레미제라블인 거죠. 예. 갑자기 레미제라블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 노래 부를 수는 없고. 그 노예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 두유 이런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예. 다시는 우린 노예로 살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또 넥슨은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했을까요? 약간 집단 이게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넥슨도 되게 당황한 거죠. 이거마저 때려잡으면 정말 이게 정권 교체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정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입장문을 내고 권관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큐브 사용 이력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좀 넥슨 측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뭐 추가적인 조치 사항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뭐 적용 결과라든지 뭐 기준을 알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라는 것을 좀 도입을 해서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느끼기엔 넥슨의 대응이 좀 어설프기도 하고 좀 너무 이제 이용자분들을 약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창업자의 부재가 이런 좀 대응을 좀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지 않나. 오너가 있었으면은 오너가 좀 책임지고 이거는 좀 해결할 건 해결하고 가자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전문 경영인이나 그런 아니면은 뭐 그냥 기술적인 그 임원들만 있으면은 그냥 막 어떻게든 이제 자기 책임 아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주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은 책임을 자기가 질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지배구조도 이런 사태에 점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넥슨은 좀 그 오래전부터 그런 거에 굉장히 각박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돈슨이라는 그런 오명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뭐 지금 고인이 대신 그 김정주 창업자를 거론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뭐 좀 필요하니까 뭐 조심스럽게 거론하자면 이게 김정주 창업자의 그런 업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지만 그걸 가리는 그런 비판적인 부분이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이런 확률은 아이템 그런 거 말이 결부가 돼 있나 보죠. 그것보다는 이제 기업 전반적으로 정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과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공격적으로 그런 의도가 너무 강하게 있고 그리고 이용자에게 뭐 보상을 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각박했거든요. 다른 게임사들하고 비교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죠. 근데 아무래도 넥슨이 가장 많이 비판을 받은 건 업계 1위였으니까. 뭐 아무래도 업계 1위면 비판도 더 많이 받는 측면도 있죠. 그렇죠. 이게 예전부터 좀 이게 그 넥슨의 그런 거였고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뭐 시대가 늘 바뀌잖아요. 뭐 삼성도 어떻게 보면 노조를 막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했고 뭐 되게 이제 그 조직원이 뭐 아프거나 뭐 이러면 이제 모른 척하거나 뭐 산재 적용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최근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노조를 허용하기도 하고 최대한 이제 산재 보상에 대해서 뭐 지원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넥슨이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좀 비판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약간 그 업계 1위 회사로서는 좀 실망스러운 대응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넥슨의 전반적인 스탠스가 이게 과거는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뭐 그 잘못을 과거 잘못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만 잘못했냐 그리고 뭐 소송이 나니까 절대 안 지기 위해서 절대 피해 안 받기 위해서 별의 별 걸 다 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잘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좀 비판받을 게 그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넥슨의 평판이 업계도 그렇고 외부인들이 보기에 정말 이게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넥슨이야 뭐 작았으니까 매출이 뭐 몇백억, 몇천억 뭐 이것밖에 안 됐을 때는 그래 중소기업이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단 말이죠. 뭐 굉장히 강력한 과금을 하더라도 그래 업계가 커져야 되니까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넥슨은 이게 명실상부 대기업 집단에 지금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업계 1위이고 영업이익이 조 단위에 이릅니다. 이런 회사를 정말 찾기 어려운데 정말 왜 이렇게 유아적인 행태를 하나 지금까지 정말 이용자를 착취했던 것을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계속 돌아가고 이렇게 욕을 사서 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일부에서는 약간 이런 넥슨의 행태가 소비자를 약간 갈취하는 거다 이렇게까지도 좀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봤어요. 약간 그렇죠. 게임 업계 분들 중에서 뭐 약탈한다, 착취한다 뭐 이런 표현도 저도 들어봤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벤처 IT 기업들이 뭐 재계를 많이 비판하고 우리는 재계보다 더 잘 해야 된다 이런 소명 의식이 있잖아요. 뭐 게임 업계도 신산업으로서 그게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건 정말 대기업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애니콜 불량 사태가 나자 바로 그냥 애니콜 다 수거해서 태워버리고 정말 니들은 소비자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직원들에게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정말 그레이스 문짝을 이렇게 그 봉고차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20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게 고장이 나자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제품을 이거 이용자들의 소비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 싹 다 뜯어고쳐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소비자 우선주의라는 그 고객 중심주의라는 그런 사고 방식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근데 넥슨의 이런 행태는 고객 그것도 일반 고객이 아니라 정말 뭐 몇 천만 원 심지어 억까지 쓰는 고객은 정말 VIP 중에 VIP 고객이잖아요. 그 백화점으로 치면 정말 어딜 가더라도 대접을 받고 정말 특별 라운지에서 대접을 해주고 이런 고객들인데 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등쳤다는 거는 정말 사기를 쳤다는 거는 이건 정말 크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넥슨도 이제 스스로 자인했듯이 이런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게임업계 전반의 문제인 거잖아요. 넥슨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번 넥슨 사태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점점 더 퍼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업계에 던지는 파장은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용산과 공정위가 게임을 겨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3년 매출액 기준으로 10대 게임사를 리스트업 해가지고 공정위가 그 이중 두 개인 넥슨, 넷마블에 대해서 이렇게 기조치를 했고 그리고 크래프톤, NC소프트, 컴투스, 그래비티, 위메이드 등 5곳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벌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이 나오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업계도 이렇게 조심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정말 그 단속과
그리고 그런 규제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게임 업계가 억울해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럴 억울할 수도 건 아니죠. 본인들이 그렇죠. 잘못했으면은 이거 당연히 그렇죠. 처벌받아야죠. 그래서 정말 뭐 게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소수를 위한 그런 게임이 돼버렸고 정말 이들이 말하는 정말 혁신 상품, 문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금 정말 사회가 인정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평가가 많거든요. 정말 게임을 해서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봤을 땐 여기에 대해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계가 이건 자승자박을 했다고 예, 볼 수가 예, 예. 있고 이 중심엔 넥슨이 있다. 넥슨이 이걸 정말 시발점을 만들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정말 100번 반성하고 100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방송에서는 그 넥슨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넥슨뿐만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친 굉장히 지금 뿌리 깊은 문제인 만큼 이와 관련한 소식들이 들어오는 대로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기사와 아웃스탠딩 쇼를 통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 최신 이슈에 대해서 오늘처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